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에 간밤에 쿠데타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제 끝내주는 경제에서는 원래 진행하던 오전 11시 라이브를 앞당겨서 9시 50분부터 비상계엄 선포와 쿠데타 시도에 대한 긴급 특별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말씀 나눠주실 뉴스토마토 황방열 선임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님, 영지대 석좌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게 간밤에 갑자기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이 계엄을 선포를 하더니 군과 경찰이 국회로 들이닥친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죠. 이 상황 정말 아주 긴박했던 상황이고 사실 이거 쿠데타 시도가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두 분이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좀 해주십시오. 오랫동안 정치 취재하셨으니까 황방열 기자님 또 안보 전문가시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아주 실패한 쿠데타다. 실패한 쿠데타. 현직 대통령에 의한. 그렇죠. 줄이면 내란이죠, 내란. 내란. 그래서 어제 그 법무부 감찰관 유혁이라는 분이 바로 사표를 내면서 규정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이제 부채될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씨에 대해서 내란 수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명백하게 그 실패한 쿠데타라고 봅니다. 저는 영화 서울의 봄에서 우리 그 전두환 그 화장실에서 황정민 배우가 웃는 장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연상되면서 이거 반드시 우리 국민을 어떻게 알고 일어나 그 장면이 연상되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들한테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마음속의 대통령 아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밤새 정말 그 참담하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 포함해서 모든 대통령실 직원들이 사의 표명했다고 하는 상황에서 또 계엄 재추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 뭐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어젯밤부터 아주 긴박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황 기자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전망도 같이 좀 얘기해보면 좋겠습니다. 타임라인을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 발표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다음에 5분 뒤에 23시 25분 그러니까 11시 25분에 계엄사령관의 육군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계엄사에서 계엄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하다는 그 발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계엄사 포고령 제1호가 발표됐습니다. 처단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이 폐쇄됐고요. 그다음에 밤 11시 50분에 국회 마당에 군 헬기가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앞마당에 진입을 시도했고요. 그다음에 11시 59분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넘어가서 12월 4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정확히 0시에 민주당이 전당원에 국회 여의도 중앙당사 집결 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 통해서 헌법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0시 29분에 국회 본회의가 개의해서 그 시간대에는 150명을 못 채워가지고 146명이 참석했고 그다음에 조금 뒤에 150명이 집결하게 됩니다. 그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왜 빨리 속기 안 하는 회의를 시작을 안 하느냐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근데 그 절차를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절차를 어긴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그 트집 잡을 거리를 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안건을 정확하게 상정시키겠다. 그래서 본회의장 박해는 그 수방사 특임대가 진입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시간을 좀 두면서 정확하게 상정을 시키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에서 오전 1시에 의로 비상령 그래서 이제 경찰 차원에서 비상체제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0시 46분에 국회 본회의가 들어가서 의원 거수 진행해서 이제 150명이 넘긴 걸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다음에 정확히 1시에
국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이 돼서 재석 190인, 그다음에 정확히 찬성 190인으로 계엄 해제 가결이 선포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지금 딱 들으면 어젯밤에 사실 이게 처음에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게 무슨 웃기는 얘기인가 하고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SNS 반응 같은 거 보니까. 근데 지금 딱 들으니까 이게 완전히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쿠데타 시도하고 완전히 닮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고령 보니까 와, 이 포고령은 1번이 계엄사 1번 포고령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반대 해제 의결하는 것을 막겠다는 시도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완전한 쿠데타 시도 또는 시도가 아니라 쿠데타가 잠시 진행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쿠데타라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뭐냐면 해제를 국회에 의결할 수 있는 거를 막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헬기로 뭐냐면 국회에 진입을 해서 더구나 총을 들고 네. 그리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국회에 국민이 뽑은 대표 이걸 명백하게 이거는 뭐냐면 짓밟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명백한 쿠데타라고 봐야죠. 아, 그리고 추가로 확인을 돼야 될 부분인데 탄창이 꽂아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실탄까지 들어가 있었는지 그 말은 지금 확인이 좀 안 되고 있는데 그 여러 장면에서 탄창을 총에 그 삽입한 채로 그 국회 내에 들어왔다. 이거는 확인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저게 현장에서 이 현장에 있던 국회 보좌진들이 찍어서 이 뉴스토마토에 제공을 한 화면이라고 합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중간중간에 그 총을 휴대하고 있는 군인들이나 무장한 채로 진입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저거는 명백한 쿠데타라고 저는 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바로 뭐냐면 낮 시간만 하더라도 뭐 서산에 가서 나를 믿지요 뭐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네. 네. 그리고 밤에 이런 느닷없이 뭐냐면 여당 대표도 모르고 이런 뭐냐면 결정을 했다는 건 그 사이에 뭔가 사건이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뭘까라고 본다면 저는 한번 명태균 씨나 근자에 진행되는 뭔가의 수사 과정에서 뭐가 나오거나 뭔가 저는 잊지 않고는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기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이제 12월 3일 날 이 계엄령 선포하고 연관해서 가장 중요하게 그 연결시켜 봐야 될 사안이 명태균 씨가 특검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를 검찰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맞물려 가지고 뭔가 창원지검에서 지금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에서 뭔가가 나온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추정컨대는 그 김건희 여사의 통화 내용 이런 게 추가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예고된 일정이 뭐냐면 그 이창재 중앙지검장 비롯해서 검사 3명하고 그다음에 최재 감사원장 탄핵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검사 3명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사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감사원 같은 경우는 최재 감사원장이 탄핵당하고 나면 우리 저 시청자분들 잘 아시는 조은석 감사위원이 그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1월 17일 날 퇴임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이어받을 분이 김인혜 변호사인데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검찰 개혁안을 같이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정권의 하수인 전위대가 됐던 감사원이 자기들 손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런 일련의 정치적 과정이 있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격발시켰던 거는 추정컨대는 아무래도 지금 저 이광재 총장님 얘기하신 대로 창원지검 관련된 게 아니었을까 그런 추정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거 국정 시스템이 없다는 거를 난 너무 개탄스럽게 생각했어요. 네. 아니 이런 중대한 사안을 말리는 참모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경악했던 게 그리고 이거 국무총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데 정말 국무총리는 참석한 건지. 국무회의 심의를 사전에 했다고 그러죠. 했다고 KBS 보도가 그리고 나왔는데. 3분의 2 국무회의도 3분의 2 참석에
과반 의결이 돼야 되는 이 정족수가 있는데 설령 열렸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족 의결수를 채웠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그리고 안 되죠. 저 한국일보가 어제 보도한 거로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없었다라고 나왔는데 없었다고 했는데. 왜 나중에는 이제 다시 뒤집긴 KBS 에서는,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불투명하고 불투명하고. 그 실제로 의결 정족수를 맞췄는지 이런 거는 이후 굉장한 논란거리가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검사 마음대로 대통령이라는 거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법 위에 쓰는 대통령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계엄을 적어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국무회의에 과연 총리는 참석했는지 몇 명이 정족수는 있었는지 그리고 더 슬픈 거는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정말 기함할 일이라는 생각이 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슬픈 나라고 이게 얼마나 한심한 정권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저는 한밤중에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경제부총리가 한국은행 총재하고 그 이복현 금감원장하고 금융위원장 불러가지고 한밤에 긴급회의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저는 사실 지금 우리 경제 정상적이니까 이 비상계엄 선포는 해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내부적으로 그런 건의라도 했다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엄 치하에 경제 운용 방안을 발표를 한 겁니다. 어떻게 이 관료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직업 공무원들이 양심이 있으면 반헌법적인 쿠데타라고 하면 그걸 막자고 건의라도 해야죠. 본인이 나서서 막을 수 없으면. 그렇죠.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피땀으로 지킨 나라인데 응? 이런 쿠데타가 있으면은 당연히 누군가의 참모를 하나는 이거는 아니더라고 얘기하고 그런 국무위원이 있어야 우리 국민들이 믿고 대한민국에 세금 내면 살아갈 거 아니에요. 저는 좀 더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고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이 문제를 다시는 이 나라의 쿠데타라는 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걸 분명한 국민과 법에 의한 심판 절차를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봐요. 상황이 정리가 되면 네. 지금 국무위원들 그다음에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참모들은 내란의 공동 정범으로 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저는 그보다 먼저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건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 검찰이 살아있다면 전 국방부 장관 체포 일단 체포해야죠. 해야 사실은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쿠데타 이것이 만약에 쿠데타였고 쿠데타를 주모했던 주동자들이 있다면 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나라의 검찰이 항상 하는 얘기 뭐냐.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거라고 스스로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은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걸로 나오잖아요. 국방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네. 국방부가 확인한 거예요. 네. 국방부 그럼 이 장관이 문제에 건의한 대해서는 거죠. 나는 네. 그 그럼- 검찰이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면 국방부 장관 체포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쿠데타라면 반드시 국방부 장관이 주모자일 가능성 또는 공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바로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지금 거죠. 사실 여부는 지금 국방부에서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계엄 제안을 대통령한테 제안한 것은 저 김용현 국방장관이다라고 이제 국방부에서 확인을 해준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총장님 얘기하신 대로 아는 사람들은 말리지 않았고, 근데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걸 보면 그 외교안보 실세 김태효 차장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늦게까지 식사하는 중이었다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직전 안보실장 그 장호진 특보 이분은 뉴스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안보 쪽 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몰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의 경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환율이 1,400 넘어간 게 우리가 외환위기 때 하고 레고랜드 사태 때 한번 왔을 때 지금인데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대한민국 중심만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이 시기에 여기에 계엄을 선포한다는데 그럼 이게 얼마나 중대한 결정이면은 적어도 외교안보나 경제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짚어보고 국가는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딱 그 황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김태효 씨가 몰랐다는 거는 미국도 모르고 중국도 몰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외신 보도에 의하면 나오잖아요. 사실 이게 쿠데타를 일으키면 군 병력을 이동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가 있는 건 중대한 지금 상황이 진행 중인 거거든요. 근데 이때
미국과 사전에 협의도 없고 저도 통보도 안 하고 이거는 외교의 기본, 국가의 안보의 기본조차도 저는 없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 메시지를 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계엄 철회 환영한다. 법치에 근거한 한미 동맹을 지지한다. 그리고 또 화면에 나오는 백악관에서 사전에 통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 뉴욕 타임즈 기사가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뉴욕 타임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씨의 계엄 선포로 한미 동맹이 위기에 처했다. 왜냐? 한미 동맹의 근간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뉴욕 타임즈가 본 거죠. 아니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이 두 개의 성공의 신화, 하나는 산업화의 성공과 민주주의의 신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국민의 피땀으로 이뤄낸 거잖아요. 네.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거 몇 개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대통령이던 윤석열 씨가 낮에까지 국민들 저 믿죠? 자영업자 어떻게 살리겠어? 이런 얘기 멀쩡하게 하다가 밤에 갑자기 밤 10시 넘어가지고 갑자기 기습계엄 선포한 거는 왜 그랬을까? 근데 검찰 수사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 추정인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아니었던가 이런 걸 짚어봅니다. 그 계엄 발표문을 보면 이게 뭐 급하게 썼다는 게 역력한 게 논리 구조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회를 제멋대로 하고 있다. 예산 막 삭감하고 그다음에 탄핵 남발한다고 해놓고 그다음에 종북 세력 척결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예산 삭감하면 종북 세력이라는 건가? 그러니까요. 물론 예산 삭감에 동의 안 할 수는 있는데 그 논리가 말이 그렇게 안 돼요. 가버려요. 그래서 이 포고문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든 게 뭐냐. 근데 이제 당장 어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동안에 계속 쌓여온 게 어제 나타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포고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에 보면은 마약 범죄는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기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이런 거를 뭐냐면은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척결하겠다. 예산 삭감하면 그러니까 아니 척결되는. 계엄을 그 뭐냐면 하는데 여기에 뭐냐면 아이돌봄 지원수당 이런 걸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판단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이라고 하면은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조금 추측을 해본다면 알 수는 없지만 김건희 씨 관련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하고 윤석열 씨하고 명태균 씨 통화한 직접 육성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진전된 내용이라면 사건 관련된 그 육성이 더 확보된 게 아닐까 이런 추정들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사건 관련된 김건희 씨의 육성일 가능성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지금까지 안 나온 것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대통령 윤석열 씨 관련된 게 또 추가로 나올 수 있고. 일단 대통령의 동기는 그 사이에 아니면 누적돼 있다가 마지막으로 뭔가 검찰에서 나왔다는 보고를 받고 또는 어떤 경로로 정보를 입수하고 갑자기 폭발해서 급하게 밤에 기자회견문 담화문을 써서 본인이 직접 결정해서 담화를 발표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안보 라인이나 이런 쪽은 완전히 배제됐을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김용현 장관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뭐 안보 라인이 완전히 배제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대통령실의 최측근 참모들조차도 제대로 몰랐던 사람이 대부분인 걸로 지금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 대한민국이 큰 나라잖아요. 전 세계 그럼요. 12국가인데 그럼요. 이 국가의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게 난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은 또 이런 게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면은 군이 국회에 진입해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대통령이 권한하는 게 있고
또 국회는 국회의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어쨌든 이걸 그 제적에 그 우리가 모여가지고 과반 이상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할 수 있는 국회 국민들이 지킬 수 있는 계엄 권한이 해제를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실 막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것도 총을 든 군인을 가지고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지금 진입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건 명백한 쿠데타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내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번 사태를 내란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방금 얘기하신 거 국회에서 이거를 무효화하는 표결을 하려고 하는 거를 군대를 동원해서 막았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중대 사안이 아닌 거를 가지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거. 이 두 가지 근거로 이번 게 이제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건데 2016년에 그 당시 기무사에서 만든 문건이 공개가 된 거 있습니다. 그 문건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 이게 그때 만들어 놨던 계엄 대응 문건이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적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일부는 그 여야 당 지도부 네. 국회의장을 체포하려고 했던 의심이 되는 정황들이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잖아요. 좀 더 정확한 건 파악이 되겠지만 이거는 명백하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그걸 해제할 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명백한 의사를 갖고 계획을 가지고 진행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이게 저는 또 그 관점에서 궁금했던 게 군이 어쨌든 법을 위반하면서 움직이려면 지휘자의 지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데 지금 그 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계엄 사령관이 육군 참모총장이 임명이 됐죠. 네, 그러니까 박완수 육군 참모총장. 네네. 근데 이제 그 법에 따르면 계엄 사령관은 특정 직위가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장성급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그 이제 찍어서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으면은 그 임명되는 그런 절차인데 이 시청자분들 박완수 장군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군의 날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영상이 나올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뒤에 국군의 날 행사에 제병 지휘관으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퇴역 장군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주 숭숭장구 진급이 굉장히 빨리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을 계엄사령관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꼭 육군 참모총장이 아니어도 되는데 그리고 합참의장을 해도 됩니다. 합참의장이 더 상급자입니다. 상급자죠. 네. 근데 그렇죠.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전군 전체의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빠지게 되면 전방 방어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도 이제 2016년 그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서 이제 적시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육군 참모총장을 했는데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이 정부의 신임을 받는 장군이다. 그리고 육군이다. 그러니까 이제 계엄은 주로 육군 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을 했던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합참의장 해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또 해군은 약간 그 야권 성향을 보인다는 그런 또 생각이 있잖아요. 육군이 군에선 주류고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기본적으로 이제 드네요. 그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이제 결국 수도방위 사령부에 일당한 육군들이 움직여야 항상 그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아마 했던 그 현재 참모총장을 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충암고등학교 출신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아마 생각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분명한 거는 우리 황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거 이제 기무사 문건에 등장했던 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은 상당히 어떤 시나리오가 일관되게 어떤 준비가 일정 부분에는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전 공모가 있는 쿠데타였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어설픈 거죠. 그 계엄 문건을 보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도 시 계엄 해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정 협의를 통해 직권상정 및 표결 저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쪽에 한동훈 대표하고는 완전히 어긋나 버렸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그러니까 대표는 바로 반대한다는 일부는 짜고 움직였는데 그 핵심들은 하고는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저는 일부 짜고 움직인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제 저녁 그러니까 바로 계엄 직전까지도 그 모 의원들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네. 네. 핵심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런 면에서 이게 저는 참담하고 느낀 게 이게 국가 시스템이 붕괴됐다.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부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어긋났다라고 조금 진행됐다고 하는 부분은 군 쪽 일부 그러니까 김용현 총장 같은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집권당 여당 국민의힘 쪽하고는 거의 그러니까 논의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하는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없었다고 봐야 될 거 없고요. 한동훈 대표를 보면. 근데 우리가 근데 국민이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추경호 대표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조경호 대표가? 회의 장소를 5번이나 지금 옮겨갔다는. 그건 뭐냐 본회의장에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말란 얘기죠. 회의 장소라는 게 국회 내에서 옮긴 겁니까? 지금 아니면 당사로 그러니까 처음에 의원들 집결지를 이제 당사로 한 거죠. 근데 당사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국힘 의원들 사이에서 표결 참가하지 못하게 하려고 장난을 친 거다. 그러니까 그 한 50여 명 된 의원들이 당사에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표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50명 정도 되면 분명히 찬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표 던진 의원이 18명인데 국힘 의원이. 그러면 50명 중에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저는 이번에 그 표결에 참석했던 국힘의원에 대해서 우리는 또 평가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의도성이 있었다. 일부러 참여를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힘의원들은 저는 국민들은 그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고 봅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그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제 본인은 부인을 했고 저도 사실 관계 여부는 모릅니다만 20억 원 수수설이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네, 어제 아침에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윤석열 씨가 갖고 있었던 그런 심리 상태를 공유했을 수도 있고 또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동조를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동조를 한 그 행위가 의원들 당사로 모이라는 지시로 나타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국힘에 있는 의원들도 아니 중대 사건이 생기면 보통 국회 예결위원장하고 그다음에 회의장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모여서 의논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공지하면 비상 상황인데 한 번 공지하면 끝이지 그거를 장소를 계속 옮긴다고 하는 거는 더군다나 이제 바깥에는 경찰이 막고 있고 군인들이 뭐 이제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장소 변경이 있다는 건 참석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양양님, 단희님, 윤중권님 감사합니다. 송령공님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또 그래도 다행히 18명은 표결에 참여를 해서 그래도 이 숫자를 좀 늘려줬는데 그분들 어떤 분들이죠? 혹시 기사 나온 내용 있나요? 그 명단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흔히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친한계 의원이라고 분류하는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저기 명단 나오네요. 조경태, 김성환, 신성범, 장동혁, 박정아, 서범수, 김형동, 김상욱, 우재준, 김용태, 박정훈, 정성국, 곽규택, 김재섭, 정연욱, 주진우, 한지아 의원. 어쨌든 뭐 원내대표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가서 의결을 해준 고마운 여당 의원들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은 책임 있는 중진 의원들은 저는 추경 원내대표면 책임 있는 중진 의원들은 나는 국민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제 어제 영상 보다가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 줄 모르고 보다가 그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이 화면에 나오는데 얼마나 반갑든지 반갑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싸울 수는 있고 또 여러 가지 법령을 가지고 싸울 수는 있지만 쿠데타를 막는 데는 같이 해야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저는 국민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그 국회 본청 안에 있던 그 민주당 보좌진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보좌진들도 같이 그 군인들 들어오려고 하는 거 막았다. 그런 거는 굉장히 진짜 눈물 나게 고마운 일이고 그분들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그 군의들 들어오게 되면 막을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국회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국회 경위이거나 근데 국회 보좌관들이 여야 상관없이 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쿠데타 하면 우리 국민들은 사실 수십 년 전에 좀 있었고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어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잖아요. 거기서 한 클릭만 더 넘어가서 예를 들면 어떤 지휘관 중에서 잘못된 망상에 사로잡힌 군 지휘관 한 명이 현장에서 지시해서 본청 진입해서 그냥 본회의를 해산시켰으면 그 무력으로는 사실 완력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버렸으면은 우리는 완전히 제3세계 국가가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위대한 국민이 그 쿠데타를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제 총을 들고 국회에 왔던 건 실탄 장착 여부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 상상해서도 되는 일이 아니고 저는 반드시 이거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그 국방부 장관 이야기를 김용현 씨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본인이 계엄을 건의한 걸로 지금 국방부에서도 확인이 됐다는 건데 그게 형식상의 절차를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안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도 국방부 장관이 그 대통령한테 건의해가지고 대통령이 수용해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법이 돼 있는데 그 역할을 충안고등학교 1년 선배인 김용현 장관이 한 거죠. 이거 주목해야 될 거는 얼마 전까지 국회에서 민주당 그 김병주 의원하고 김민석 의원, 특히 김민석 의원이 계엄령에 대한 우려를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다 두드러 맞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언론에서 무슨 소리 하냐? 고만두라고. 그때 김용현 장관이 나부터도 응하지 않겠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란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뭐 어떻게 계엄령을 합니까? 그게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저부터도 그거 따르지 않을 거라고 국회 국방위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대한민국 검찰이 살아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국회도 김용현은 어쨌든 이게 위증을 한 거잖아요. 이제 국회에서 거짓말한 거고. 또 하나는 있었다면 국방부 위증이죠. 그쵸. 네. 그때는 뭐냐면 쿠데타 안 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군도 따르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사실은 자기도 건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 근데 지금은 건의했다고 국방부가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핵심 관계자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거짓말한 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건의했다면 이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저는 이거는 대통령은 어쨌든 국회에서 일정한 법의 절차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그 국방부 장관은 실정법 위반이죠. 저는 즉각. 검찰이 체포. 그러니까 일단 즉각 해임하고 체포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렇게 이 절차가 진행돼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 낌새가 그 김민석 의원 얘기하셔서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은 저도 아이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그 몇 달 전이죠 아마 그게 대통령 경호법 이 개정된 적이 있어요.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경호처가 군 일부를 통솔할 수 있게 만들어서 권한을 굉장히 강화하는 것이었고 당시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김용현 이 씨가 경호처장이었고 근데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유사시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병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이 계획됐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아요? 그건 더 따져봐야 되는데 이번에 국회 들어가가지고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고 했던라고 지금 나오는 부대가 수방사 특임대라는 부대입니다. 수방사 특임대. 체포조라고 나오는 그렇죠. 거죠? 수방사 특임대인데 그러니까 일명 이제 35 특임대라고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수방사 1경비단 소속인데 이제 수방사 사령관 지시를 받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경호처의 작전 통제를 직접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형태로 해서 이번에 수방사 특임대가 국회를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1공수 여단이 어떻게 해서 서울로 들어온 건지 이 과정은 차후로 이제 밝혀봐야 되겠지만 김용현 장관의 역할을 빼놓고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김용현 장관이 이 문제의 그 핵심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틀림없는 거는 과연 그 계엄 사령관이 지금 국회에 난입을 시도한 수방사를 투입한 것인지 이런 거는 명백히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소방사의 특임단을 국회에 투입해라는 지시는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계통으로 따지면 이제 육군참모총장인 거는 맞죠. 그렇죠. 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이 수방사령관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뭐 정상적인 계엄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국가 변란 상황이라든가 전시라든가 뭐 이런 상황에서는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라인을 타고 들어왔을 텐데 이게 불법적인 내란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수방사 특임대가 동원되고 그다음에 일공수여단은 대한민국 부대 중에 최강의 정예 부대입니다. 그렇게 적의 후방에 침투해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특전단의 싸우는 모체입니다. 일공수여단이 아, 그러니까 최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들어온 겁니다. 황 기자님이 국방 아니, 무도 뭐 오래 출입하시고 하면서 하셔서 하면서 이제 전문성이 기동량으로 있으시죠. 들은 건데 일공수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수부대의 원조입니다. 모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방사 특임대는 대테러 하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최정예 부대가 국회로 그렇죠. 들어옵니다. 대한민국 국방 육군에 보면은 수도방위사령부하고 결국은 그 공수여단, 특전대 이 두 개가 결국은 최강의 부대인데 그 두 개의 부대가 모두 국회로 들어왔다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경비병력 이런 병력이 아니고 그렇죠. 가서 어떤 유사시가 왔을 때 제압하고 사실 사살도 할 수 있는 그런 병력이 투입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무시무시한 면에서 상황이었네. 이건 누가 고도의 결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과 그 몇 명 사람들은 계획을 분명히 세웠던 거예요. 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참모들은 몰랐었던 것이 맞는 거고. 그러면 일단의 이 쿠데타를 기획한 집행 세력이 있는 거죠. 그런 세력들인데 그걸 근데 바로 밝혀내서 이 체포하거나 격리시키지 않으면 사실 쿠데타 또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계엄 선포 다시 못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일 텐데 현실적으로는 상당 부분 동력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오늘 현재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윤 대통령이 오늘 일정을 다 이제 중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물리력은 윤석열 씨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군 통수권자죠 여전히. 여전히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 빨리 있기 정지시켜야 때문에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엄령 가지고는 일단 실패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의심들을 해야죠.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좀 심각한 상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접경지대에서 북한하고 뭔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죠. 그리고 그럴 만한 그 인화성 물질이 높은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오물풍선, 쓰레기풍선, 그다음에 대북전단 가지고 긴장도가 엄청나게 높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얼마든지 활용하려고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발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먼저 발표하면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보면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다. 이거를 예전에 얘기한 거는 이제 그거 타격하겠다 이런 소리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면 여전히 군 통수권자이고 근데 어떤 검찰 조사 때문에 만약에 뭔가 새로운 게 나서 본인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 저는 지금 이때 결국은 하나는 국회잖아요, 그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다시 우리가 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국회는 뭐냐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는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가야 될 것 같고 이 군인 경찰 우리 이번에 군 떠날 때 많은 시민들이 박수도 치고 그랬잖아요. 군과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은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충성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분명하게 보여야 우리가 다시는 어떤 불행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이런 것 같아요. 국민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렇다고 국민들이 지금 생업이 바쁜데 또 시위에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또 촛불에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많은 국민들이 카톡이나 이런 프로필에 일정한 표시를 해서 전 국민이 적어도 1,000만, 2,000만 정도가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를 저는 우리가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야 그걸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과거 IMF를 금모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만들었다면
그리고 극복했다면 이번에도 이 쿠데타 시도에 대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단호한 의지로 마음을 모으면서는 우리 카톡 프로필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그 힘이 퍼져나갈 때 국민들은 서로 믿고 의지하고 불행한 일은 생기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 카톡 프로필 그럼 바꾸셨어요, 이 교수님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저걸로 우리 같이 할까요? 국민은 위대합니다. 좀 더 세야 되지 않나? 의견 좀 주세요, 여러분. 저 그 카톡 프로필 어떻게 바꿀지. 이거 다 달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세월호나 이태원 때 있었던 것처럼 국민 운동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걸 한번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의 시위에 많은 사람이 지금 또 이 추운 날 이런 국민들의 열망들이 모여서 나쁜 쪽으로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양양님이 계엄군 한 분이 현장에 계신 기자들에게 고개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현장에 나간 분들은 사실은 뭐 영문 모르고 나갔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제 밤에요 군에 자식 보낸 부모들 한숨도 못 잤을 그렇죠. 겁니다. 예. 전역도 중단됐었는데 일시적이긴 했지만 정말 얼마나 그 부모들 그 군인들 음. 가슴 아팠겠어요. 저는 그 또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게 경찰이 국회 진입을 막았잖아요. 그 일부 뭐 열어주기도 하고 혼란이 있었지만 처음엔 분명 몇 명 국회의원들이 나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항의하는 게 이제 영상에도 잡히고 했단 말이죠. 근데 경찰도 계엄 선포에 따라서 계엄사에서 이 반포한 그 포고령에 따라서 행동을 한 거잖아요. 정치활동 중단하라고 했으니까 국회의원을 못 들어가게 막는 거죠. 근데 이런 행위가 만약에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계엄 선포였다면 그러면 전체가 이 쿠데타이고 내란 행위였다면 그러면 여기 동조를 한 것 자체도 다 내란 행위 아닌가요? 그 헌법에 반하는 지시라도 이 공무원들은 지켜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헌법에 보니까 계엄 선포 요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 제77조의 1항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 비상사태 어젯밤은 사실 아니었잖아요. 모두가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반헌법적인 선포인데. 근데 이제 이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와 저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황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제 계엄사 왔던 군인이 시민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경찰이 막고 있었는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나갈 때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슬쩍슬쩍. 응?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지금 150명이 어쨌든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경찰들이 뭐냐면 그 들어가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그러니까 군과 경찰들은 이 계엄에 반대하고 있다. 마음을 모았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 진짜 그걸 다 막았으면 들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너무너무 조마했던 게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밤 11시 넘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지금 150명을 근데 146명 그래서 이걸 어떻게 넘기지 그래 나중에 보니까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냐고 하니까 이 이제 시민들이 와서 이제 항의하고 하면서부터 이제 일부 경찰들이 그 의원들을 들어가게 해주고 이런 과정. 그러니까 결국 밑에 있는 군과 경찰들은 국민과 같은 편이었다. 현장의 경찰들은 시민이었군요. 같이 막은 거네요, 쿠데타를. 그 본청을 지킨 그 보좌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군인들이 젊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이제 군인들 당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 충돌도 있었는데 그렇게 거칠게 하지 않았다. 특임대 최정예 군인들이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그렇게 그 보좌진들이 방어하는 보좌진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거칠게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또 어제 현장에 있는 주진우 기자가 그 일부 시민들이 군인들하고 충돌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또 군인들한테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살아있구나. 응? 그런 걸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고한 고비도 넘겼는데 이제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혐의 또는 본인과 관련된 혐의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엄 선포와 쿠데타 시도를 했을 수도 있는 현직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가가 운영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어떤 단계로 앞으로 가게 될 건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회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제 내각 사퇴, 네. 그 다음에 대통령실 참모들 사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은 전원 사직서를 이제 냈죠. 근데 거기 국힘 논의 중에 제가 이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대통령 탈당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만약 대통령을 내보낸다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될 이유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없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핵으로 갈 수 있는 문이 네. 열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석이 탄핵을 위한 또는 거부권을 거부하기 위한 재의결하기 위한 의석수가 200석인데 거의 8석이 모자라서 지금 계속 막혀왔지 않습니까? 그 8석을 뚫을 수 있는 길이 이 국힘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시킨다고 하면 그 문이 이제 열린다. 그럼 민주당에서는 48시간 안에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 돌입한다 이렇게 선언을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네. 48시간 이내. 네, 그렇게 이제 시한을 뒀는데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거기에 대통령을 탈당하는 조치를 만약에 출당이겠죠. 네. 출당하는 조치를 취하게 한다면 네. 거기에 손뼉을 마주치는 그 화답하는 그런 모양새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미 국민들 마음속엔 대통령이 아니죠. 어떤 발표를 하느냐도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건 명백한 실패한 쿠데타라고 우리가 좀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과연 하야를 할 거냐 탄핵을 하게 되느냐 그런 두 가지 이제 과정 아니면 그냥 아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야 탄핵. 아니 전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세 봅니다. 가지. 하나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국회가 하도 반대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대통령 통수권자로서 나는 계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는 또 국회의 법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 계엄을 해제하는 걸 결의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따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뭉개는 거죠. 아니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는 게 지금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물러나는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야를 하거나. 탄핵의 길을 가든지 이 세 가지가 결국 남은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총장님은 이제 청와대 근무도 하시고 그래서 더 그런 걸 세밀하게 몸으로 느끼셨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는데도 헌재에서 기각될 거라고 마지막까지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씨도 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또 눈하고 귀를 막는 사람들이 중간에 있다고 하면 제대로 판단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지금 우려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산을 한 거다. 두 번째로는 탄핵이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거든요. 그럼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그러면 과연 법률적 요건이 지금 7명이 돼야 성안이 된다는 설도 있고 6명으로 할 수 있다는 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할 수 있는 요건. 심의할 수 있는 요건. 네. 그게 하나의 쟁점이 있고 그러면 6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6명 전원이 지금 찬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이 사태를 굉장히 안이하게 판단해서 밀고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합법적인 그냥 본인이 국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말하려면 헌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헌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 자체가 출발부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어쨌든 전시나 뭐 중대한 국가 변고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아동수당 아이돌봄 예산 깎았다고. 예산 깎고 그래서 어젯밤에 CNN에서 기괴한 계엄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네. 예산 깎았다고.
예상과 국회에서 같다고 예상과 같다고 계엄령하니까 기괴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이 불안한 심리 상태니까 하기는 뭐 합법적이었다 이렇게 강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일성이 반헌법적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거는 명백한 거죠. 반헌법적인 거고 이거는 구테타라고 봐야죠. 이거에 대해서 뭐 그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이 규정만큼 명확한 거다. 반헌법적인 거고 법률을 위배한 것이고 그 성격은 구테타라고 봐야 한다.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대통령은 어쨌든 본인이 합법적이라고 강변을 하든 어떻든 간에 하야도 좀 그러네요. 퇴진을 그냥 하지 않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진하지 않으면 국회는 탄핵 절차에 48시간 안에 지금 돌입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서 얼마나 모여서 얼마나 찬성을 해야 돼요? 국회에서 200표 이상 나오면 탄핵은 되는 겁니다. 탄핵은 의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면 72시간 이내에 할 수 있으니까 안건을 상정하면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네. 그리고 72시간 내에 예. 투표해서 제적의 3분의 2. 네. 대적의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300명이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 거니까 네. 현재 구성으로 보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한 8명 이상만 찬성하면 되는 건데 이번에 이미 그 계엄 해제에 18명이 참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탄핵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만약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하면 이 18명은 더 똘똘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제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한 국힘의원들이 분명히 더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에 여기저기 막 문자 돌리면서 못 들어갔다고 불만을 표하는 의원들이 언론에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미. 그렇게 하면 윤석열 씨의 대응에 따라서 오히려 숫자가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거잖아요.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네. 납득이 안 되고. 최소한 뭔가 상의라도 있어야 되는데 상의도 없었고.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데 여기서 이런 일을 한밤중에 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들을 이걸 모욕하는 거죠. 진짜 친일 쿠데타라는 말은 제3세계 기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접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접할 줄 몰랐는데 제가 어제 실시간으로 외신들을 다 보고 있었거든요. 뉴욕타임즈하고 CNN하고 BBC하고 알자지라 또 이제 중동 쪽 목소리도 알고 싶어서 봤는데 뭐 윤석열 씨는 이런 거 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씨 얼굴이 모든 톱 뉴스에 다 사진으로 대문짝막에 나와 있는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제가 주목했던 게 있었어요. 국회에서 의결할 때까지 제가 봤거든요.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다 마음 졸이면서 지켜보면서 국회에서 의결했으니까 계엄 해제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뉴욕타임즈 속보가 뭐였냐면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법적으로 이렇게 착착착 진행될 거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제3세계 국가들은 뭔가 법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내란이 일어나면 항상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기관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국격이 일단 한번 크게 내려간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군과 경찰은 그리고 공직자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과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모습 그리고 국민들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톡이나 이런 프로필에서 전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들이 또 한 번의 IMF를 극복기를 극복했다면 국민들의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단단하게 하면 그 어떤 나쁜 시도도 저는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윤석열 씨를 퇴진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정상화하는 게 그런 모습이겠죠? 저는 오늘 그 아주 보수적인 분들이 그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누가 대통령으로 인정하겠냐. 그 보수는 보수의 가치가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마저 이제 져버렸다.
보수의 가치라는 게 보수 지키려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게 헌법 아닙니까 사실? 헌법을 지켜가자는 게 보수일 텐데 그리고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 사실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막 의논을 해서 탄핵이 의결이 된다고 지금 의결 가능성은 굉장히 높네요. 현재로서는 두 분 진단에 따르면 그럼 의결된다고 하면 대통령 직무는 바로 정지되죠. 일단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렇죠.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때문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해서 국회의장이 방망이를 두드리는 순간 정지되죠. 아, 방망이를 두드리는 순간 정지되죠. 그리고 그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그러면 그 직무가 정지된 순간 그 기간 동안은 권한대행이 넘겨받게 되잖아요. 보통 권한대행이 국무총리가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어제 이 소위 계엄을 선포하는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그러면 사실은 이 쿠데타에 동조한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그 권한 대행을 하는 것 자체는 법률적 모순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국민의 법 감정이 허락하기 쉽지 않은 거. 안 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그 권한 대행을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그걸 국회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 예컨대 뭐 가정입니다만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할 때 국회에서 국무총리도 탄핵을 하고 이 새로운 국무총리를 임명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다음 순위가 될 사람을 임명하도록 만들 수가 있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해야 될 내용일 것 같네요. 현재로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네요. 그냥 이제 보통은 그러니까 서열 장관들도 다 서열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있고 총리 있고 그 다음에 장관 순서가 쫙 있는데 그에 따라 내려갈 텐데 지금 총장님 얘기하신 대로 국무회의를 만약에 적법하게 국무회의를 했다면 거기서 그 장관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게 나와야 그 순서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일 아니네요. 그러면은 국무위원 상당수가 내란에 공모 내지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이런 거죠. 거잖아요. 왜냐하면 국무회의를 안 거치면은 불법이고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하면은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그 탄핵이 됐을 때 거기에 적어도 우리 내가 권한 대행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보면은 저는 윤 대통령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에 본인이 보탬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떠날 건가를 우리 이제 생각해야 될 거다. 그리고 국회는 아마 그거와 상관없이 아마 여야 의원들은 아마 분명한 자기 길을 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뭐 여당이라고 해서 현직 쿠데타를 모의했던 시도했던 현직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비정상적이다. 아니 제가 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중에서 어제 표결에 참여하는 사람들 명단이 있길래 그 전광판에 막 나왔잖아요. 봤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묵인한 세력이 될 수도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요.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그 순서를 그 장소를 바꾼 거. 그다음 특히 좀 화나는 거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 있죠. 대선 반열에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네. 그분들은 무슨 일이더라도 여기 들어와서 표결을 자기 의사를 밝혔어야죠. 그렇죠. 네? 그거는 국민들이 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명단은 꼭 우리가 저 그래서 너무 화나가지고 페이스북에도 올려놓고 그랬는데 명단 우리가 확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직무정지가 되고 좀 어쨌든 혼란이 있겠지만 어떻게든 지혜를 짜내서 권한대행 체계를 만들어 놓고 탄핵안은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바로 가는 거죠.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정족수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이 팩트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근데 아직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단계는 일단 윤석열 씨를 어떻게 하면 끌어내리는가
일단 이거를 좀 집중하면 그래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떻게 끌어내려야 될까? 저희들은 지금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쿠데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는 단호하고도 분명한 조치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왜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때 경제하고 외교 네. 그리고 민주주의 이 세 개에 있어서 뭐냐면 한국이 위대한 나라라는 걸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극복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러면 수수는 자진 사퇴 아니면 탄핵으로 간다. 그 시간은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뭐 지금 국민의힘도 뭐 참여한 상태니까 국회에서는 48시간의 시간을 주고 그 안에 퇴진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오늘 내일 이틀이죠. 이틀 안에 대통령이 퇴진 안 하면 바로 아마 탄핵안이 의결이 될 것이고 그러면 사흘 뒤부터는 직무정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헌재 의결로 넘어간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진짜 대행 체계가 어떻게 제대로 잘 만들어질지 그 대행 체계 아래서 만약에 이제 탄핵이 헌재에서도 의결이 된다고 하면 권한 대행 체계에서 차기 대선도 바로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체계가 어떻게 관리될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 공식적인 절차는 우리가 이제 2번 겪어봤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슬픈 일이지만 국민들한테 좀 익숙한 네. 그렇게 혼란은 없을 겁니다. 제대로만 윤석열 씨를 퇴진시켜서 끌어내릴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 절차는 오히려 부드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전 지금 뭐 다음 대선 얘기는 지금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될 때는 뭐 우리가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탄핵을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뭐 최순실 씨 이런 국정농단이었는데 지금은 계엄을 선포하고 반헌법적인 그리고 수방사와 특전사를 국회로 보내서 그걸 총을 들고 들어와서 박근혜 씨하고는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법률적으로 볼 때 이거는 과거와는 양상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엄격한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 지금 대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네요. 대선 얘기를 하면 또 사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도 의견이 갈릴 수 있고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는 그 미래보다는 지금 어떻게 퇴진시킬 것인가 집중해야 지금은 된다. 당보다는 정권보다는 이 나라 민주주의 그다음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경제나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안보에서 우리가 탄탄하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국권이 나라를 생각하는 그 기조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이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정리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이전에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이야기할 때 왜 여러 가지 뭐 명태균 씨가 폭로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됐지만 사실 법률가들 중에는 탄핵 사유가 아직 조각될 정도까지는 불법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확실한 거죠? 이거는 내란 아닙니까? 네. 아까 이제 처음에 방송식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법무부 검찰단 바로 사표낸 그 유혁 변호사라는 분이 윤석열 씨를 향해서 내란의 수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법무부 검찰단의 사표를 어제 그 어제 법무부에서 약간, 관련 회의를 소집을 하니까 이런 회의는 참여할 수 없다. 나는 그리고 사표를 내면서 나갔는데 그 분이 이제 경향신문에 이제 전화 통화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다. 그래서 그만둔다 이렇게 하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헌법학자들도 별로 엇갈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 마음속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그러나 국민들 마음속에 2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또 탄핵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법률적으로 과연 탄핵이 이뤄올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가? 과연 헌재로 갔을 때 탄핵이 일어날까라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어제 밤을 겪으면서 보수 진보 모든 법률가 국민의 마음 특히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기대할 게 없다라고 하는 국민적 마음과 법률적으로도 좀 더 명백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닐까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도 어제 그러니까 제가 좀 뒤져보니까 그 내란하고 외환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도 사실은 그 면책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걸로 나오던데. 그렇죠. 네. 내란하고 외환을 제외하고는 제외하고 면책인데. 면책인데 그러니까 내란하고 외환은 소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씨가 끝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법성을 주장하면서 저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국회에서 직무정지 시키고 바로 수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 오전에 이제 최고위원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최고위원들이 언론에 얘기한 게 내각 총사퇴뿐만 아니고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최고위 끝나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국힘 쪽에서 대통령 탈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출당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힘에서도 이제 같이 탄핵의 문을 여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국힘이 함께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건 국힘이고 뭐고요. 지금은 뭐 민주당 국힘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내각 총사퇴 뭐 출당 얘기했다는데 그거는 저는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고 보죠. 그 법학자인 서울대 한인섭 교수가 그 법률적인 요건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게 43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인데 비상계엄 요건은 헌법적으로는 도저히 성립이 안 되고 그리고 국회 과반수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해서 이제 대통령이 따라서 해제를 한 건데 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 기능을 불능케 하는 군경은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된다. 법적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은 법학 교수이기 때문에 또 이 계엄 선포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성립됐다. 그리고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인지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공직자가 동조했거나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그래서 형법상 내란죄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내란죄 소개는 최고형이 사형이더라고요. 우리 법률 체계는 내란죄는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다는 건데 이 내란이었는지 실패한 쿠데타 시도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실패한 쿠데타 자체가 내란인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실패했을 뿐이지. 예,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단계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현재 드러나는 거는 그 국방부 발표에 하면 국방부 장관이 지금 건의를 했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명백한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죠. 그렇군요.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었고 환율도 굉장히 치솟았었는데 약간은 그래도 좀 진정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밤사이 상황이 해결된 영향인 것 같은데 약간 생각보다는 환율 같은 경우 좀 진정이 되는 것 같고요. 국회에서 이 발표한 내용이 또 있네요. 비상계엄 선포 뒤에 두 차례 걸쳐서 계엄군 280여 명이 진입을 했다. 이거 숫자까지 확인을 한 거 보니까 좀 확인이 된 사실인 것 같은데 요거는 아까 말씀하신 이게 수방사 특임단하고 예, 공수여단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일단 본청을 들어간 병력은 저 수방사 특임대로 이제 확인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로 들어온 부대가 그 일공수여단 이렇게 지금까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공수여단이 그런 좀 것 같다. 우리가 이제 정확한 사실을 이제 하나하나 밝혀 나가야 되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사실은 미국 대선 끝나고 미국도 이렇게 전환기잖아요. 요 전환기에 우리나라에서 사실 급변 사태가 터져서 미국도 당황할 것 같아요. 미국 현 바이든 정부도 당황하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측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네요. 이 외교부 의대에 보면요. 그 나라 국민들의 지지가 얼마나 강력한 거에 따라서 국제사회 발언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 나라의 국력 그리고 국민의 지지 이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놓으면 좀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은 이제
관세 폭탄부터 해가지고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얼마나 대한민국에 얘기하기 쉽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한국이 만만하게 보이겠어요. 난 그 부분이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앤디 김 상원 의원이 메시지를 냈네요. 그 한국계 미국 상원 의원인데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의 통치라는 기반을 훼손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그런 이 메시지인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앤디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원 의원이고 아마 틀림없이 다음번에 아마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저는 아마 후보로 떠오르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분이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난입했을 때 1월 6일 사태 때. 네, 혼자 청소하는 걸로 네. 다 끝나고 나서 혼자 쓰레기 줍는 걸로 유명해지신 분이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이미 겪어봤는데 이 사태를 잘 수습해내면 오히려 충분히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탄핵 끝에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국제회의 갔을 때 엄청난 환호를 그 주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국민들의 힘으로 탄핵을 해가지고 완성시켜서 정권을 바꾸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세계 무대에 등장했기 때문에 이거 잘 마무리하면 뭐 이제 없어야 될 일이었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오히려 트럼프한테 또 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 이렇지 우리가 않겠습니까? 이제 잘해야 되는 거죠. 이 위기를 결국 이제가 크게 바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결국은 이 국회가 자기 길을 확고하게 원칙 있게 질서 있게 그러나 단호하게 가야 될 거고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니까. 두 번째는 모든 공직자는 국민과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모습, 그다음에 국민들의 단합된 모습이 있으면 저는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저는 좀 충격받은 게 몇 가지 있었는데 또 말씀하신 대로 막 낙관적으로만 생각이 자꾸 안 드는 거예요. 보수 정치인, 이른바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 엉뚱한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충격받는 게 민경욱 전 의원인데 예전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죠. 근데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저는 사실은 아 민경욱 의원도 이게 분노했네 하고 이렇게 딱 봤더니 18명의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명단을 올렸더라고요. 뭐 민경우 의원이나 황교안 전 총리도 그거 올렸더라고요. 뭐라고 올렸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잘했다고 지지한다고. 아, 지지한다. 그 한동훈 체포하라고 뭐 이런 거를 한동훈 체포하라고. 예,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미 국힘 내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두 의원은 끝난 거 아닙니까? 달나라에 사시는 거라고 그런 봐야죠. 거죠. 아니 근데 그래도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집권 여당의 대표도 했었고 국무총리하다가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권한대행이었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잠깐이지만 군 통수권자이고 국가 수반이었다는 게 너무나도 좀 참담하게 느껴지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은 윤석열 씨를 지금 대통령으로 혼자 된 건 아니고 만든 정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당이 사실 본인들이 공천을 줘서 당선시킨 공직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당 정치에 아주 어떻게 문제의식이 깊은 총장님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할 말이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어떤 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몇 년 후면 국민들이 손가락 자르겠다고 한 분도 있잖아요. 네. 당시에 네. 안철수 의원. 네. 뭐 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네.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저희 세대는 저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나은 세대에 살게 해줘야 되는 열망이 있잖아요. 네. 저는 어제 자식들이 군대 가 있는 부모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맞았을까.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은 어젯밤을 어떻게 이 밤을 지새웠을까. 많은 국민들은 이 참담함을 어떻게 했을까. 참 그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만약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했는데
윤석열 씨가 그걸 안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내전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니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상황이 번져갈지. 네.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으면서도 이런 면으로 보면 굉장히 취약한 구조다. 시작한 거죠.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 아까 황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표결에 참여했다는 점, 그다음에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여야가 함께 군인들을 막았다는 점, 그다음에 일부 그 군인들은 또 미안하다고 국민들에게 얘기했다는 점, 그다음에 경찰들이 사실은 철통 보안을 했으면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를 열어주는 그 과정에서 군인과 경찰, 이거는 국민과 한편이었다는 거. 이제는 여야 문제가 아니고 정권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위대한 국민이었다는 거를 그걸 자꾸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시민들이 막은 거네요. 지금 또 속보를 보니까 요 국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24차례 헬기를 통해서 무장 계엄군 230명이 국회 경내에 진입했었다. 무장한 계엄군이고 헬기들 이렇게 동원했고 말씀하신 그 정의의 병력이 동원됐다. 이건 어쨌든 명시적인 지시에 의해서 동원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광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처참하게 떠났어요. 근데 그 발포 책임자가 누군지도 아직도 그거 가지고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받아요. 이 문제 우리가 역사는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되지는 않아야 되지만은 이런 일이 정말 우리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봐요. 아니, 저는 사실 어젯밤에 막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온갖 나중에 이제 그 뭐 자진해서 계엄 해제까지를 했잖아요. 국무회의 열고 거기까지 딱 보고 다른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만약에 이 윤석열 씨가 좀 더 영민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가 안 열리는 때에 의원들 지방이나 해외 출장 많이 갔을 때 갑자기 이 사태가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좀 더 영민했으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군 간부 중에서 몇 명이 정말 권력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국회에 진입해서 그냥 현장 지휘관들한테 직접 국회 해산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으면은 금방 총격전 벌어지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유혈 사태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쿠데타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다음에도 몇 년에 걸쳐서 제3세계 국가에서 흔히 그렇듯이 계속 쿠데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금방 후진국으로 전락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아주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경제의 기반인데 참. 그럼 우리가 얼마 전에 한강이라는 그 작가가 쓴 소년이 온다 보면서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광주를 다룬 작품이죠. 그렇죠. 어제 이제 밤에 좀 유명한 대형 유튜브들 이 동접자가 막 60만이 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MBC 같은 데도 한 4, 50만 가까이 가더라고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 이원재 교수께서 그 상황이 계속 진행됐으면 어떻게 했을 건가. 저는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면서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거나 좀 빨리 움직여서 가신 분들이 여의도에 가신 분들이 한 4천 명 정도가 밤을 새신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오늘 같은 윤석열 씨가 그걸 계엄 해제를 안 하고 만약에 버텼다. 그러면 저희도 지금 방송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현장 가서 방송해야죠. 현장 가서 방송을 하든지 광화문 현장 가서 그냥 이거 들고 하든지 밤 한 제가 5시, 6시까지 봤는데 그때까지 큰 사이트들이 30만 명의 동접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저도 이런 생각이 나는데
2004년이었나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노암 촘스키 교수라는 분이 우리 학교 교수님이셨어요.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다가 근데 굉장히 자기가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한 나라 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의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나라는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나서 시민들의 힘으로 독재자를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루고 민주화 이룬 다음에 또 평화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함으로써 민주주의까지 완성한 나라다 하면서 그 이미지 우리가 경제도 있지만 사실 민주주의도 바치고 있다는 이미지를 딱 이야기하면서 시민의 힘을 딱 얘기를 이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또 다른 나라의 유명한 교수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시도가 만약에 성공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막아내겠죠. 이런 저력이 있는 시민들이니까요. 어젯밤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막아낸 거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은 여야가, 보좌관들이 여야가, 그다음에 군인들과 경찰들도 일부러 터준 거거든요. 그래서 군과 경찰도 우리 편이었고 또 많은 국민들은 마음 졸이면서 봤지만은 그 국민들 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위대한 국민이라는 거 이 자부심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이 위기를 우리가 다시 잘 넘었으면 다시 한번 전 세계는 한국이 위대한 나라다. 위대한 국민이 살고 있는 나라라고 난 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그 한강 작가의 그 소년이 온다의 광주를 묘사한 그 이야기 하시다가 눈물이 울컥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어떠셨어요? 일어나는지는 저는 저 그 대학교 당시 느껴지세요? 그때 느낌이? 저는 이제 당시 그 원주라는 데가 이제 당시 제야의 메카였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거 있는데 82년 12월 27일 날 제가 광주를 갔었거든요. 대학교 입학 시험 치르고 바로 직후에 우리가 이런 거죠.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국민이 위대하다는 거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1980년, 79년, 80년 그때는 사실 초등학교 들어갈락 말락할 때라 가지고 기억은 없지만 나중에 제가 대학 들어갈 때쯤 뭐 대학 들어가기 앞두고 절에 들어가서 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카톨릭 신자인데 그때 어쨌든 거기 가서 좀 명상을 하면서 좀 지냈어요. 근데 거기에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집단 명상 프로그램인데 광주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셨고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당시로서는 훨씬 많은 분이었는데 같이 명상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에 이분이 갑자기 막 옛날 얘기를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서 진짜 비극적인 순간이 한 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죽었다. 어른들이. 갑자기 세상을 다 한 절반 정도가 없어졌어요. 이런 상황이 됐다. 그게 광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사실 쿠데타 상황 아닙니까? 쿠데타가 그렇게 결국 현장에서는 그렇게 번지는 거죠.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네. 저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대한민국 공직자들 그리고 군인들, 경찰들 이거는 국민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이 믿음을 같이 가져야 됩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부호와 같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어 보니까 사실 말단은 뭔지도 몰라요. 앞으로 가라면 가게 돼 있고 이걸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거는 공직자, 군인과 경찰들 물리력을 동원할 수 없다는 거.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국민들도 마음을 모아야 되고 여야도 국민의 대표로서 자기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모습을 가질 때 그 위기는 기회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오늘 그때까지 끝난 거 아니고 정말 시민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면서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 9시부터 광화문에서 대통령 퇴진 때까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은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이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어떤 때는 뭐 대기업 노동자만 옹호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많이 받는데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사실 이런 중요한 시국에 중요한 역할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때 또 그 많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들이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버티고 이러면 상당히 그 혼란한 시간이 오래 가면 안 되거든요.
이때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경제 쪽에 있으니까 경제 전문가 그룹들하고 같이 하는 카톡방 같은 게 이제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분들은 어쨌든 경제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 많이 한 헤지펀드, 꽤 규모가 큰 헤지펀드 운영하고 있던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어제 뉴스 딱 나오자마자 글로벌 시장에서 브로커들의 이 증권사들이 이렇게 거래 브로커들이 이 딜을 이 제한을 계속 하잖아요. 브로커들이 엄청나게 연락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지 않을 이유,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안 그래도 지금 한국이 여러 가지로 좀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삼성전자도 꺾이는 것 같고 뭐 제대로 북한하고 관계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위험한데 지금 더 위험해진 것 같다. 정말 황당한 이메일이 브로커들로부터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에 대한 마음 아픔이 있었죠. 한편으로는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실 경제의 성적표라고 봐야 되는데 미래 예측표라고 봐야 되는 우리만 마이너스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140조 원이라는 게 현재 미국 증시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 증시에 안 가 있다는 건 투자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한국 경제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이라고 이런 절박함을 가져야 되는 이때 구테타를 한다고? 더군다나 남북한의 대치 상황에 이 한반도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거기서 뭐냐면 군대를 동원해서 군대를 움직여가지고 국회로 온다고? 이러면 민주주의와 경제와 안보, 외교 이 문제라는 게 국가의 가장 핵심인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참 너무 계엄 선포 딱 한순간 제가 외국 투자자였으면 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전쟁 났구나. 언젠가 날 줄 알았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제 그들은 그 생각을 계속 할 겁니다. 제가 보면. 우리나라에 어떤 정치적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아, 전쟁 위험이 높아졌네, 낮아졌네. 이 어세스먼트를 계속 하게 이제 돼버려서 사실은 이게 뭐 저는 몇 시간 동안 성공했던 쿠데타라고 봅니다만 실패한 쿠데타라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흔적을 오랫동안 남기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그렇죠. 이런 면에서 듭니다. 사실은 빨리 외환 부분이 안정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환율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미국과의 통화 수완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안정화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경제면 경제, 안보면 안보, 민주주의 민주주의 이 역할에서 우리는 각자의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죠. 시민들은 그럼 또 뭐 많이 나오셔서 대통령 퇴진 목소리를 내시겠죠? 어떻게 보세요? 내시겠죠가 아니고 내야 하는 거 네 아닙니까? 하는 거고. 예. 지금 우리 스튜디오 바로 광화문 앞인데 네. 광화문에서 또 사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을수록 그게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12월 3일 날 232만이 모인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기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를 국회에서 탄핵 표결하는 날짜를 12월 2일로 할 거냐, 9일로 할 거냐 그래서 국회 안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밖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하자. 근데 12월 2일 날 하면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을 끌어오는데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좀 미뤄야 된다. 그런데 이제 광장에서는 이만큼 비등점이 올라가 있는데 왜 국회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 돼서 이런 상황에서 12월 2일 날 표결을 안 하고 12월 9일로 넘어가니까 12월 3일 날 232만이 모였습니다. 그 탄핵을 주도했던 우상호 의원이나 박지원 대표가 232만이 모인 다음에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숫자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탄핵 표결을 참가했던 의원 숫자하고 그때 전체 의원이 비율로 하면은 한 78% 정도 되는데 그 탄핵 나온 숫자들하고 딱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압력이 직접 행동이 있을수록 아까 총장님 얘기하신 대로
카톡에 이제 올리는 거 이런 이모티콘 올리는 거 포함해서 국민들이 움직이는 게 당연히 지금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많이 낼수록 혼란의 퇴진 가능성이 시간이 높아진다. 짧아지지 혼란의 않겠는가 시간이 이런 짧아진다. 민심은 천심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우리 대학 동기들 방에서 또 거리로 또 나가야 되는 거야. 참.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하루 빨리 지금 정말 요새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요새 망연회 때문에 엄청 북적여야 되거나 식당이나 너무 조용하죠. 그리고 뉴스만 틀면은 먹기 살기인데 맨날 명태균 얘기하고 김건희 얘기하면서 국민들은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방법도 집회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 이게 온라인상에서의 네. 이런 마음 모으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지금도 방심하지 말고 시민들은 목소리를 많이 내시면서 이 상황이 빨리 정리되도록 그 윤석열 씨의 퇴진이겠죠. 정리가 되는 건 그렇게 노력을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정치권에서 또 생산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그리고 정리를 해야 정권이나 되겠네요. 선거 생각하지 말고 이 정권이나 나라를 선거 생각하는 말고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단호하게 해나가야 된다고. 그렇군요. 지금 뭐 저한테 많은 메시지들 보내고 계시고 지금 구씨, 겜저씨 씨, 가이아쇼님, 영아님 많은 분들 좋은 메시지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힘들어요. 생업도 힘든데 지금 거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외쳐야 이러더라고요. 되냐. 국민 노릇하기 너무 힘들다. 하지만 빨리 이 국면이 정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재 교수님 또 뭐 국회에 예, 이제 저- 우리 하셔야 12시에 되죠. 전부 다 모이기로 했으니까. 그건 민주당 모임입니까? 네, 민주당도 모이고 이제 시민들도 아마 같이 모일 모양입니다. 12시에 다 같이 모여서 목소리를 아마 내게 국회에서 아마 매일 아마 비상 네. 종결될 때까지 아마 비상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 12시 혹시 시간이 되신 분들은 시민분들이라도 국회로 가셔서 같이 목소리를 내시고 또 뭐 다른 기회에 광화문이나 이 목소리를 낼 기회가 있으면 다 같이 목소리를 내시고 아까 제안해 주신 프로필 SNS에 그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그런 이미지, 메시지 많이들 보내주시고 요 아주 짧은 이 쿠데타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로 빨리 돌아갔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아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있으면 연락해 주시고 아, 네. 특히 네, 그러네요. 국민의힘 국회의원한테 연락해 주시고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자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군인과 경찰은 확고한 자기 믿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2016년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사실 보수적인 분들 많이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같이 목소리를 내주셨고요. 그때 보수적인 국회의원들 같이 탄핵 표결에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가능했던 일이었죠. 지금도 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일단 이 상황을 같이 정리를 해서 정상화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우리 이견이 있는 부분은 또 이견대로 논의를 해서 이 정리를 해나가면 좋겠다. 국민들 마음 모으면 안심하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황 기자님 혹시 정리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실 말씀 많으시죠. 많은 언론, 그 많은 현장에서 정말 이 정치 현장을 목격을 하셨는데. 근데 짧은 시간이지만 제 주변이나 이런데 이 주변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이 경험이 일단 많다. 탄핵이라는 거를 겪어본 나이 들어서 탄핵을 겪어본 그리고 주도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놀랐다기보다는 황당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젯밤의 상황은. 그리고 굉장히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제 주변 사람들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고 황당해하면서도 굉장히 성숙한 반응들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힘으로 저는 뭐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 눈을 부릅뜨고 보면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우리 국민에 대한 우리 서로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연락할 수 있는 분한테 연락하고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나가면 우리가 IMF 금모으기 운동해서 전 세계를 감동시켰잖아요. 그리고 촛불을 통해서 전 세계를 또 한 번 감동시켰는데 이번에 우리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이 다른 차원이 다른 높은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서로 믿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각오를 단단하게 하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과 대한민국에 충성하면 우리가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씨가 아주 명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아니 방금 말씀. 사람에 충성하지 하지 않는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라는 이 사람들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국민들에게 충성하고 대한민국에 충성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트럼프 시대에 우리의 이 대한민국 정책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AI 시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블록체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론 머스크가 만들려는 이 정보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정말 눈 떠보니 후진국. 하룻밤 사이에 40년을 후퇴한 기분입니다. 빨리 정리를 하고 우리가 다시 인공지능 이야기, 블록체인 이야기 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빨리 정리하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더 공세적인 국가 전략을 가지고 우리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있어야 하는지 그런 얘기가 많이 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알겠습니다. 황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전화위복이 돼서 바로 딱 미래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목소리 내는 거 또 잊지 말고 계속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또는 쿠데타에 따른 이 특집 방송, 긴급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다시 내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눠주신 황방열 뉴스토마토 기자님, 선임 기자님, 그리고 이광재 명지대 석좌 교수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